100명 중에서 99%가 네. 요요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거의 다 요요가 오신다는 거죠. 그만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 왜 요요가 오느냐. 자, 원장님 제가 이제 프로필 찾아보다 보니까 네.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네. 1982년생, 심지어 네, 두 자녀의 어머니시라고. 맞습니다. 야, 이게 이제 비만과 건강 콘텐츠를 이야기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본인이 너무 관리를 잘하셔서 아,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저는 저보다 한참 동생인 줄 알았거든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저도 동갑인 네. 걸 알고서는 네. 너무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비만에서 이게 사실 미용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미용뿐만 아니라 비만과 내장 지방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좋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은 걸까요? 일단은 이제 네. 비만이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만 이제 좀 좋지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비만은 질병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비만이 다른 질환에 이제 악영향을 주는 그냥 위험인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비만을 하나의 질병이라고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질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좋냐면 비만은 일단은 우리가 비만하게 되면 복부, 특히 이제 내장 지방에 뱃살이 쌓이게 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단순히 지방을 축적하는 저장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사가 되게 활발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중으로 지방이 녹아 들어가게 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높아지게 되면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혈관이 지방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 뇌경색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내장 지방이 하나의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하신 분들은 만성 염증 상태이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악화가 되면 이제 암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만과 관련된 암으로는 뭐 이제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대장암, 여성분들은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 난소암과 같은 이런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만은 뭐 미용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질병임을 인지를 하고 좀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비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을 하셔야죠. 네. 왜요? 일단은 우리가 참 나이가 들면 서글픈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되니까 네.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느끼시죠? 많이 느낍니다. 저도 40이 넘어가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확 느낍니다. 네. 술도 예전만큼 못 먹겠고. 그렇죠. 일단은 성장 호르몬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감소를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이제 한 20대까지는 성장을 시키는데 역할을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몸의 근육량을 지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니까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지죠. 그러면서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빠지니까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는 매년 1%씩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예전하고 똑같이 먹는데 살은 오히려 찌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막 복부로 여성분들도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허벅지나 엉덩이에 쌓이던 살이 복부로 막 몰려드는 거죠. 젊을 때는 20, 30대 남자들은 배 나오는 사람이 꽤 있어도 여자분들은 배 나온 분은 잘 없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제 중년 이후부터는 정말 복부로 살이 다 모이기 그럼 시작해요. 갱년기가 대략 언제부터지? 정확하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40대 중반 이후부터 폐경이 되지는 않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를 하세요. 사실 20, 30대 살 빼는 거는 마음 먹으면 금방 하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넘어가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 감소가 슬슬 시작되면서는 정말 살 빼기가 힘듭니다. 남성분은요? 남성분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근육량을 또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남성 호르몬 감소하면서 이제 근육량이 빠지면 그 자리로 이제 체지방이 또 들어차는 거죠. 네. 자, 이 비만 얘기만 들어봐도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살을 빼야 하는 이유도 다 아는데 뭐 살을 빼는 방법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요. 들어오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섭취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네, 그 기초대사량과 같은 이런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섭취 에너지랑 소비 에너지가
에너지가 같으면 살찔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섭취 에너지가 많아지고 소비 에너지가 줄어들면 이제 살이 네. 찔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 오시는 그런 비만 환자분들께 항상 이제 첫 진료 시간에 여쭤보는 게 왜 살이 찌셨는지 그 원인을 좀 이제 분석하는 원인을 알아내는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려요. 네. 그래서 원인을 알아 이제 그걸 고치면 되니까. 근데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섭취 에너지가 늘었냐? 네, 먹는 양이 늘었냐 이걸 여쭤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밥만 먹었으면 뭐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해서 먹는 양이 늘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살을 찌우는 주범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뭐 좋아하시냐 여쭤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빵, 떡, 면, 과자, 분식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여쭤보면 뭘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저 다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음식 다 좋아해서 가지 빼고는 가지 빼고는. 가지는 그 말캉말캉한 그 네. 식감이 좀 그래서 그러셔서? 튀긴 거는 또 잘 먹고 해서 그러시구나. 못 먹는 음식이 없네. 요런 분들이 다 좋아해요. 빵떡면 과자 분식. 그러면은 아무튼 특정하게 좀 많이 드시는 탄수화물을 차팅을 해놔요. 야, 이거를 줄이셔야 되니까. 그리고 매주 그걸 줄이시는지 체크를 좀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진짜 조금 먹어요. 저 진짜 소식하고 별로 그러니까요. 안 먹는데 그러니까요. 살이 쪄요. 그러시면 그 다음에 여쭤보는 게 저녁을 몇 시에 드시는지, 저녁을 늦은 저녁을 드시고 야식을 드시는지를 여쭤보는데 그러면 또 걸려드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어떤 분은 이제 영업사원 분이셨는데 아침 점심에 이제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식사 시간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아침 점심을 다 굶고 저녁에 8시, 9시에 몰아서 한 끼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나요? 이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먹는 시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녁 이후에는 활동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먹은 음식이 칼로리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다 그냥 저장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8시, 9시에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서 바로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시간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모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있는지 또 체크해 드리는데 이제 활동 에너지가 주시는지 운동량이 예전보다 주셨냐요? 여쭤보면 우리 한 1, 2년 전까지는 그게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재택근무하시고 운동 못했죠. 네, 운동 못 하시고 하니까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살이 찌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운동선수분들 중에는 운동을 막 많이 하시다가 운동을 쉬면 또 갑자기 살이 찌시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이 줄면서 찌는 원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되게 쉬워요. 많이 먹었던 분들은 적게 드시면 되시고 그렇죠. 운동량 늘리면 되는 거고 한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식하고요. 많이 안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요. 운동도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요. 근데 살이 안 빠진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사량이 되게 저하가 된 경우세요. 우리 몸에 이제 대사량이 활발해야 지방 연소도 되고 살이 안 찌는 몸이 되는데 대사량이 저하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40대 이후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는 갱년기 즈음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대사량이 굉장히 저하가 되세요. 그 40대 이후 50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식단도 하시고 하시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적게 먹는 것만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량을 늘릴 수 있도록 단백질 섭취나 운동이 반드시 좀 병행이 되셔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근데 20, 30대 여성분들의 경우에 대사량이 떨어지는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네, 난소에 다낭, 낭종이 여러 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런 경우도 아무리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증상이 여드름이 얼굴에 많이 나고 몸에 털이 많아요. 다모증. 네, 그리고 이제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이제 복부 쪽으로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살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걸 좀 치료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된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대사를 담당하는 호르몬인데 갑상선 기능이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살이 이유 없이 계속 빠지세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이유 없이 몸이 붓고 피곤하고 살이 찌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갑상선 기능 검사해 보시라고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좀 저하가 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또 같이 좀 치료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질병과 관련된 거를 좀 제외하고 나면 결국에는 어쨌든 기본은 섭취 에너지랑 기초 대사량인 거네요. 근데 간혹 그럼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이런 질병이 없는데 난 정말 먹는 게 없는데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은 본인도 몰랐던 먹는 것들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죠. 여쭤보면 저는 소식해요. 저는 먹는 거 별로 없어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먹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난 물만 먹어도 찐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그럴 확률은 적죠.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먹는지 네. 식이일지를 한번 적어서 맞아요. 하루에 뭐뭐 먹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의외로 문제가 되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방 잘 쓰는 몸은 살찌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지방을 잘 쓸 수 있는 거죠? 에너지를 낼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소 중에서 뭐를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는지 아시세요? 탄수화물 아니에요? 역시. 지방이 제일 마지막인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역시.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탄수화물 당을 에너지로 만들 때가 제일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에너지 낼 때 탄수화물 먼저 갖다 쓰죠. 그런데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면은 어떨까요? 꺼냈을 당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지방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서 지방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저 이따가 탄수화물 어떻게 줄이니 또 추가 질문 드릴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체지방 빼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적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죠. 골격근도 같이 빠지고 근육이 이제 빠지지 않게 하려면 또 잘 챙겨 먹으면 또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야, 이거 약간 딜레마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근육량은 잘 지키면서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참 중요해요. 단백질을 그러면 얼마나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냐.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이 있어요. 내 몸무게 킬로그램에다가 한 1.2에서 1.5 정도를 곱하면 돼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 곱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1.2 정도 곱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0kg 여성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단백질 얼마 먹어야 되냐라고 하면 60 곱하기 1.2 해서 72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백질을 72g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화 흡수가 어려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매 끼니에 단백질을 꼭 껴넣어서 매 끼니에 단백질을 좀 나눠서 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한 끼에 반드시 단백질 섭취량이 한 20g 이상은 20g. 되도록 그러면은 20g 거기다가 좀 부족한 거는 간식으로 한 번 더 드시면은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가 있고 그렇게만 잘 드시면요 근손실 없이 뺄 수 있어요. 근데 단백질 20g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닭가슴살 먹으면 네. 닭가슴살 뭐 100g짜리가 있으면 그게 다 단백질 100g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단백질을 사실 본인이 하루에 몇 g 먹는지가 측정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그러면 이제 하루에 이제 아까 그 여성분 기준으로는 72g, 몇 끼니당 20 간식으로 12g 채우는 정도인데 20g을 먹을 때 어떤 단백질, 어떤 정도 먹어야지 20g 들어오는 건가요? 네,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단백질 잘 섭취하는 게 정말 다이어트에 중요한 만큼 그렇죠. 조금 이제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제일 많이 드시는 거 닭가슴살이죠. 요즘은 이제 한 팩에 포장돼서 1인분 용량이 나오는데 그게 보통 100g이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함량은 20g. 닭가슴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기가 한 손바닥만한 크기 100g은 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선도 손바닥 크기 100g에 20g 똑같이. 그래서 이제 고기나 생선류 드시면 좋은 거고요. 달걀은요? 달걀은 요렇게 생겼죠? 여기다 조금 위에 꼬다리를 달아서 요렇게 6g 들어있습니다. 아, 6g. 네, 그래서 달걀은 6g 들어있고요. 네. 또 두유 많이 드시잖아요. 두유에서 이제 기억만 붙여서 6g. 두유는 또 근데 함량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대체적으로 6g 네, 6g. 들어있으니까요. 네, 그 치즈 슬라이스 그런 거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4g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두부 한 모는 한 24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분산해서 먹으면 좋냐면요. 보통 이제 아침에는 두유 하나에 달걀 2개다라고 하면은 6 곱하기 3이니까 18g. 거의 20g 되죠. 그리고 점심에는 보통 이제 한식 드신다고 하면 생선 한 마리를 같이 드신다. 그러면 거기서 또 20g 나오죠. 충분하네요. 네. 그리고 저녁 드실 때는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보통 닭가슴살 샐러드나 고기에 채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또 고기 100g이 들어가면 또 20g 나오죠. 거의 20g에서 60이 나오는데 72g에서 모자란 게 있잖아요. 그 단백질 쉐이크도 많이 드시고요. 단백질 쉐이크가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만한 팩에 든 거 하나에 8g 들어있고요. 많이 이렇게 타서 드시는 쉐이크 20g까지 단백질 섭취하실 수 있어서 그런 단백질 쉐이크도 괜찮으세요. 네. 저 근데 단백질 지금 쉐이크 얘기해 주셨는데
쉐이크가 이제 단백질을 채우는 데는 좋은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쉐이크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식사 대용으로 쉐이크를 계속 드시는 분께는 아무래도 쉐이크는 이게 그 유동식이잖아요. 그냥 고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고형식이 사실은 우리 뇌가 뭘 먹고 있구나 포만감을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형식이 다이어트에는 조금 더 유리하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효율성, 효율성을 간편, 따졌을 그 타이밍에 뭐 내가 닭가슴살 사가지고 먹기 쉽진 않아요. 특히 운동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간식으로는 단백질 쉐이크 드시면 좋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도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이 있잖아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식물성을 훨씬 더 많이 추천을 하긴 하던데 어떻게 비율은 좀 가져가요? 조금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혈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는 아무래도 기름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섭취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이제 식물성, 콩이나 두부 뭐 이런 식물성이 나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꼭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총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예요.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이제 생산이 되는 게 이제 있고 또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는 꼭 먹어줘야 한다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인데 그런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보통 동물성 아미노산.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몇 개가 좀 빠져 있어요.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려면 동물성을 좀 이제 섞어서 드시면 좋죠. 그래서 사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뭐 한 2대1 정도로 고기 잘 감이 안 오신다면 매일 고기만 드시던 분이라면 고기 한번 빼고 뭐 두부나 좀 콩이나 이제 그런 게 좀 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기 같은 거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등푸른 생선이나 생선류들이 좀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고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질 수 있고 포화지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생선은 다 불포화지방산이잖아요. 좋은 지방을 더 섭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선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양극단을 가신 분들이 채식주의자만 채식만 드시는 분들이 고기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인터뷰를 많이 해본 결과는 양쪽 다 극단으로 가는 게 인간의 몸에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결론을 제 혼자서 의학적인 건 아니고 저 혼자 결론 내렸는데 좀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물성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너무 극단내에 치우치시기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게 나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 다이어트가 랭킹이 한 1에서 3위 사이에 늘 있잖아요. 그만큼 다이어트가 매해 있다는 건 매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안 지켜진다는 거죠. 잠깐 달성했어도 다시 요요도 겪는 경우가 많은 건데 다이어트에 이제 하는 사람 100명 중 몇 명이나 요요를 꺾나요? 그거를 또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 연구가 있어요. 연구가 있었는데 100명 중에서 99%가 요요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거의 다 요요가 오신다는 거죠. 그만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 왜 요요가 오느냐. 일단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아무튼 식이 제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방만 빠지면 좋은데 근육이 좀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육이 소실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소모되는 에너지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초대사량인데 기초대사량이 주니까 똑같이 먹어도 살이 금방 잘 찌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좀 오랜 기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큰일 났다. 이건 비상사태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너무 없으니까 음식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이거를 소모를 하지 않고 다 그냥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는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지방을 자꾸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현상이 쉽게 발생을 하는 거죠. 체중 감량 후에 요요 좀 겪지 않으려면 그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 좀 계속 그 체중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있나요?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세트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 몸은 이제 항상 항상성이 있잖아요. 꼭 요거를 지키려는 내가 인지하는 나의 몸무게가 있는데 그 세트 포인트가 바뀌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살 이만큼 뺄 거야 라는 계획은 세우시는데 감량기 이후에 유지기에 대한 플랜은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달성하고 일단 방심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요요 오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 감량기의 플랜
플랜뿐만이 아니라 유지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도 함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이제 또 유행하는 게 뭐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했는데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 뭐 굶는 다이어트도 있고 디톡스 뭐 해독 다이어트도 있고 이런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원장님은 당연히 안 좋게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원푸드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가 왜 유행하냐면 다이어트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뺄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다이어트 특징은 하나만 먹으면 된다. 뭔가 심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심플하죠. 주스만 먹고 며칠 굶어라 해버리니까 해볼 수 있겠다. 네. 실제로 빠지거든. 빠지죠. 어떻게 안 빠지겠어? 네, 빠지죠. 그것도 단기간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 다음은 생각을 안 문제는 하시는 이제 거죠. 그것밖에 네. 먹을 수 있는 걸 지속할 수가 없겠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일주일 굶어가지고 살이 막 2, 3kg 빠져도 그 다음에는 똑같이 먹으면 반드시 돌아오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무 적게 먹어서 근 손실 오면은 더 찌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푸드, 극단적으로 식이 제한을 하는 이런 굶는 다이어트는 정말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다이어트는 꾸준히 보통 최소한 한 달 정도 가신다.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식단 플랜을 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이어트 할 때 혹시 몸무게 체중 빼는 거를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몇 킬로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아요? 제가 예전에 200일 동안 네. 26킬로 정도 28킬로 뺀 적이 있거든요. 미친 듯이 해서 네. 일주일에 한 1에서 1.5로 정해놨어요. 너무 많이 빼면 네. 내 몸이 좋을 것 같지 않은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걸 어느 정도를 빼는 거 목표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1kg 정도 빼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제 교과서 상으로는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먹으면 한 달에 2kg가 빠진다. 그러면 저는 그건 교과서적으로 괜찮은데 실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는 사람이 기운이 떨어져. 기운이 떨어져. 너무 효과가 안 느껴지거든. 중도 탈락이 너무 많아지세요. 네, 힘이 빠지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가장 몸에 무리가 없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중단했을 때 요요가 되지 않는 무리가 안 되는 체중 감량의 속도는 일주일에 1kg 정도. 사실 일주일에 1kg 빼도 한 달이면 4kg, 네. 3개월이면 12kg. 빼셔야 되는 몸무게의 키로수가 이제 8kg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체중 감량기는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요? 다이어트가 크게 두 가지 시기가 있는데 체중을 빼는 체중을 감량하는 감량기 그리고 유지하는 유지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감량기는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가져가시는 게 효율적이세요. 두 달 이상 가져가면 반드시 정체기가 오거든요. 우리 몸이 에너지가 너무 안 들어와 먹는 게 너무 없어 그러면 비상사태다 다 줄여. 그래서 대사량을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오시고요. 두 달 넘어가면 우리도 지쳐요. 지쳐서 보통은 이제 두 달까지 감량기 갖고 그 다음에는 더 빼야 하는 몸무게가 있더라도 유지기를 가지셔서 식이량 늘리고 운동을 하시면서 대사량을 확 늘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 뜻은 감량기 하고 난 다음에 유지기를 갖고 다시 감량을 가져야 맞아요. 되는 네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감량기는 굉장히 집중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그리고 유지기를 갖고 요즘에서 좀 쉬었다가 유지기 때는 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하루 많이 먹어도 다음날 절식하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량기 때는 이제 치팅이 있어버리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량기는 짧고 굵게 한두 달 집중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지기 가지면서 에너지 보충하시고 다시 이제 감량기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시죠.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20kg를 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달에 4kg, 두 달이면 8kg 정도, 두 달 정도에 멈추고 유지 가지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냥 한 번에 쭉 빼고 그냥 쭉 가져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나중에 요요가 오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뭐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 달 반이 넘어가면 정체기가 분명히 오세요. 네, 정체기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대사량이 굉장히 우리 몸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는 양을 약간 늘리시면 우리 몸이 소화 흡수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여서 대사량이 올라가고요. 그때 또 운동이 좀 필요해요. 자, 근데 지금 치팅 얘기해 주셔서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데이. 요거 헬스장의 PT 선생님도 뭐 선생님, 고객 회원님 2주에 한 번 정도 치팅데이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 그래요? 사실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탄수화물이든 뭐 맛있는 거든 술이든 안 먹고 난 다음에 며칠 정도는 뭐 금단 현상이 이게 올 수 있지만 계속 안 먹으면 이제 사라지는데 중간에 한 번쯤 먹어주면 이게 다 맛이 기억을 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치팅데이 갖는 게 좋아요? 안 갖는 게 좋아요? 안 갖는 게 좋죠. 네, 맞는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체중 감량기 때
하는 작업이 탄수화물을 확 줄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 수치를 확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네. 초반이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탄수화물 끊는 거 초반 일주일이 제일 힘든데 그거를 열심히 해서 인슐린 수치 확 떨어뜨려 놔서 이제 탄수화물 식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근데 치팅을 한다? 그럼 다시 시작이에요. 네. 보통 대부분 분들이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치팅하고 하시면 평일에 체중 내려갔다가 주말에 바로 올라가고 해서 유지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점점 루즈해지고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량기 아까 전에 짧게 가지라고 짧고 굵게 그때는 치팅 없이 쭉 가셔야 잘 빠집니다. 대신 유지기로 넘어가셔서는 먹고 싶은 거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시면서도 우리가 뭐 아까 전에 빵, 떡면, 과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지만 유지기 때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날 잡고 드셔도 그 다음날 좀 조절해주면 또 금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치팅은 감량기 땐 하지 마시자. 네. 네.